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는 239페이지예요. 네, 239페이지 펴시고 네,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고정금리 상품이 있겠지요. 고정금리. 다음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이제 혼합형 금리다. 이것은 상품도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정금리, 변동금리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출 시점이고 이때가 이제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5%입니다. 그럼 항상 금리는 연 5%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연 5% 이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결정된 금리 연 5%가 대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뭐라고 합니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는 연 5%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연 5%지만 대출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차입자와 대출자가 서로 약속한 바에서 금리가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대출 시점부터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인데 대출 시점부터 5년 이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이 기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품이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섞여 있어서 혼합형 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우리는 고정금리 상품부터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 5% 이렇게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결국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얼마입니까? 5%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때 연 5% 이 자체가 대출 기간 동안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5% 고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는 항상 5%입니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이 어떻게 달라질까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장금리가 상승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 6% 이렇게 시장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시장금리가 어떤지 약정금리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때 약정금리는 약속한 금리다 그 이야기예요. 약속한 금리. 쉽게 생각하면 약정금리는 결국 뭡니까? 대출 금리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저당 금리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사 보니까 약속된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5%잖아요. 5%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이제 약정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문에 약정금리 나오면 뭡니까? 아, 이건 약속한 금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결국은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이때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해보자. 먼저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6% 이자리에서 이자를 내릴 걸 고정금리 연 5%니까 5% 이하에서 이자를 내겠죠? 따라서 차입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입니다.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6% 이자에서 이자 받아야 될 걸. 결국 고정금리니까 5% 이자에서 이자 받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손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피시업 방지를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고정금리 이상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피시업 방지 시한 명목금리를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는 한번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면 대출 기간 동안 어떤 변동이 있어요? 없죠?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이 어떤 예상된 인플레를 대출자들은 미리 이 시점에 있을 때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게 바로 뭡니까? 피시와 방정시한 명목금리가 되겠죠? 명목금리. 그래서 참 예상된 인플레를 반영한 명목금리를 어때? 대출금리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목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가산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우리가 이제 실질 금리가 2% 일정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가 3%더라는 이야기예요. 3%. 그럼 이걸 더해주니까 명목금리는 얼마 됩니까? 5%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 고정이 5% 주택담보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여기는 3%는 실제 인플레입니까? 예상된 인플레입니까? 예상된 인플레지요. 예상된 인플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자, 시장금리가 6% 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시장금리가 6% 됐다는 이야기는 실질금리는 2% 일자다면 인플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겠지요. 이때 4%는 예상된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다면 그럴 때 시장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표현은 우리 형 아주 오래전에 출제했던 내용이고 최근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하다로 가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상보다 인플레가 심하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다면 결국 뭡니까? 시장금리는 상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몇 프로입니까? 5%가 되겠지요. 5%. 그럼 현재 인플레이 몇 프로예요? 4%죠. 4%니까 결국 실질금리가 얼마가 돼버린 셈이에요? 1%가 돼버린 셈이다.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 더 높다면 시장금리는 상승하지만 적용된 금리는 어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금리가 2%에서 이사로니까 1%로 어때?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질금리가 하락하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때? 실제로 내는 금리 하락하니까 유리하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 하락하니까 어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고정금리 주택담보출이다. 대출금리를 뭘 많이 활용한다? 명목금리. 그럼 명목금리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고정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고정인데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다는 이야기. 인플레가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높다면 이 값이 어때? 상승하겠죠? 이 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둘 더한 값은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값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실질 금리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 결국은 실질 금리는 어때? 하락한 셈이 된다. 지금 실질 금리가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 하락하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죠? 대출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게 하락하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대출은 무엇 때문에 불리할 것인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인플레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대출 시험에서 인플레를 4% 옳게 예측을 했더라면 그러면 5% 주택담보수를 안 해줬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플레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인플레 위험을 우리가 이제 이자율 변동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같은 인플레 위험 때문에 대출은 결국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대출자들은 시장에서 인플레 위험을 없애버리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일개 시중은행이 인플레 물가 상승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시장에서 없애고자지만 사실 없앨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자 어떻게 하니까 여튼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들 고안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먼저 어때?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자율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다음 저당 잔액을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저당 잔액은 뭡니까? 대출받고 남아있는 금액이죠.
저당 잔액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자율 조정 상품도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칭해서 이자율 조정 상품은 어떤데?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동금리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당 잔액의 조정이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 대출자들은, 자,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형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어때? 이자율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유닛에서 그럼 변동상품이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된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변동상품은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자, 대출자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형을 얻었습니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대출자들은 변동리 상품을 판매하는 걸 선호할까요? 고정리 상품 판매하는 걸 선호할까요? 당연히 변동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서 이생할 수 있겠죠. 고정리 상품에서는 자,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형을 누가 부담합니까? 대출자. 그렇죠. 변동리 상품에서는 인플레형을 누가 부담합니까? 차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하튼 이제 고정비로 주택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했으면 이건 무슨 이야기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심했다는 이야기지요. 심했다. 이때는 어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률을 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이자율 조정하기도 하고, 자,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로서 두 번째,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출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대출 후에 오히려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 4%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나면 그럼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이야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을수록 어때? 시장금리 상승하는 거지요. 다음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낮다면 시장금리 어때?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또 차입자,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해 봅시다. 자, 차입자 입장이에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4%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는 될 걸. 그럼 5% 이자율에서 이자 내겠죠?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4% 이자율에서 이자 받을 걸 5% 이자율에서 이자 받기 때문에 어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도 우리 이제 피지업 방정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명목 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 유리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자, 이 명목금리 이 자체는 어때? 이제 고정상품에서 대출금리 관련된다 그랬죠? 그래서 명목금리 이 자체가 어때?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정이 되는데 근데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다 낮다 그 이야기죠. 낮다.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낮다. 이 값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 값이 낮아지면 결국 둘 더한 값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실질 금리가 상승한 셈입니까? 하락한 셈입니까? 상승한 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질 금리가 상승한 셈이 된다.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때? 불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어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즉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낮다라면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어때?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시장금리가 하락했어요.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4%. 자, 그럼 약정금리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5% 되겠죠? 5%다. 자, 이처럼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낮아지면 본질적으로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은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고정률 차입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4%짜리로 대출을 다시 이렇게 해서
5%짜리 이거 어때? 갚아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갚아버리겠다. 이래서 할 수 있잖아요. 자, 일명 이건 뭡니까? 대출 갈아타기.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 대출 갈아타기 이런 표현 안 나오는 거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신가? 바로 조기 상환이다 또는 중도 상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만기 전 변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도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자, 잘 보세요. 고정금리 주택담보줄에서처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조기 상환에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 시장 금리가 약정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아서 시장금리가 어때? 하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락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아지면 고정 차입자는 어때? 이제 조기 상환을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자, 조기 상환이 고정금리 주택담보줄에서 조기 상환이 이런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바로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조기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악화되겠지요.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뭡니까? 조기 상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대출자입니까? 차입자입니까? 대출자.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또 직접 부담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래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너 조기 상환 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수수료 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이걸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고정금리 주택담보줄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 하락한 경우 비교해서 손익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도 높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시장금리 상승해서 약정 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대출자는 어떤 위험을 안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인플레이형 이자율 변동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합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다는 뜻이죠. 낮다라는 거죠.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면 대출자는 뭡니까?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위험을 대출자는 어때?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형, 즉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대출자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자는 뭡니까? 인플레 위험이, 즉 이자율 변동이 따르는 거죠. 반면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도 낮았어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자는 뭡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서는 자꾸 말 바꾸면서 또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때 조기 상환 위험을 안게 되는 겁니까? 하락했을 때입니까? 하락했을 때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들이 잘 이시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장 상승해서 약정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대출자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인플레이형 이자율 변동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시장금리가 하락합니다. 이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낮아서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그래서 약정 금리가 낮아지면 이때는 대출자 입장에서 어때? 조기 상환 어떤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이 이런 조건이 필요하겠죠? 어떤 조건입니까?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쓰였겠는데, 자 이제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 살펴는데 자 보세요. 우리 고정리 상품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반영한 어때 명목 금리를 대출 금리로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활용한다. 그렇지만 변동의 상품 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바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 이때 우대금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대금리가 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대금리는 대출금리를 높여주겠다는 뜻이요? 낮춰주겠다는 뜻이에요. 낮춰주겠다. 이런 뜻이죠. 금리를 우대주니까 대출은 낮춰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대금리였다면 당연히 여기에 우대금리를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대출은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대금리는 어때?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대금리는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로는 이제 시장에 실세금리를 많이 관련돼 과거에는 3개월 만기에 CD 금리, CD 유통수익률이다. 이걸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CD는 양도성 예금용서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발행합니까? 은행이 발행합니다. 그럼 은행은 무엇 때문에 CD를 발행해서 바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좀 자금 조달해서 CD를 발행하는데 결국 CD 금리는 뭘 따입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D도 만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양도성 예금서죠. 만기가 되는데 가장 대표되는 게 3개월짜리예요. 3개월짜리에서 과거에는 3개월 만기 CD 금리다. 이 자체가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그 같은 기준 역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이것도 이상하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이 조달한 자금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달한 자금인데 과거에는 지금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제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포지션들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이제 이 은행이 전체 조달한 자금 중에서 CD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분이 6%도 안 된다면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대표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더라.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자금 조달 비용 반영 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코픽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나오니까 여기까지 우리 공부해서 코피터 있나 그랬죠? 그 코픽스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자,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여기에 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픽스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코픽스가 무엇 때문에 나오겠는가 배경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뭡니까? 코픽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픽스. 자, 이것은 코픽스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먼저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단기 코픽스라는 것도 있다라는 점점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로 잔액 기준 코픽스, 신규 취급액 코픽스 이걸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CD 금리나 코픽스 이 자체는 변동 상품에서 대출 금리가 되는 겁니까? 기준 금리가 되는 겁니까? 기준 금리가 되겠죠. 기준 금리. 여기서 잘 보세요. CD 금리나 코픽스는 변동 상품에서 대출금리로 활용되는 겁니까? 기준금리로 활용됩니까?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거든요. 우리 지금 대출금리 이렇게 나왔거든요. 잘못된 거죠? 기준금리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체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CD금리는, 투자협회에서 매일마다 발표합니다.
매일마다 발표하는데 영업일 기준이에요. 그럼 토요일, 일은 영업일이 아니죠? 발표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마다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제 잔액 기준 그리고 신규 취급해 준 코픽스 이 두 가지는 전국은행에서 매월마다 발표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15일 오후 3시예요. 그렇지만 15일이 영업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 그 다음 영업일 날 발표한다는 겁니다. 4월 15일도요. 여러분이 달력보시면 4월 15일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럼 이날은 발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월요일인 다음 영업일 날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금리는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마다 발표하겠지만 이제 코픽스는 이제 매월. 자, 이 두 가지는 매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단기는 매주마다입니다. 그런데 크게 신경 필요 없고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이자는 매월마다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전국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발표해서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가 국내 8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럼 국내 8개 은행이 자금 조달 관련한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상품이겠죠? CD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 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조달한다. 이 같은 정보를 전국은행에 제공하면 전국은행의 1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드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코픽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코픽스는요. 잔액 기준, 신규 기준 이 두 가지는 매월마다 발표한다 그랬죠? 매월마다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4월달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이죠? 이날이 공휴일이었으니까 4월 다음 영업일은 16일 날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발표인데 벌써 이제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두 가지는 매월 기준입니다. 매월마다 발표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달 말일이겠죠. 3월 31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3월 31일이라는 이야기예요. 3월 31일. 근데 이 8개 은행들이 언제 자금 조달 상관없습니다. 글쎄요. 3월 1일 날 조달할 수도 있겠고, 3월 1일 날 조달할 수도 있겠고, 또 지난 1월 5일 날 조달한 자금도 있겠죠? 또 지난해 10월 1일 날 조달한 자금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따지지 않고, 이날 현재 갚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날 현재, 이제 자금을 언제 조달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이날 현재 갚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잔액에 대해서 자금 조달한 비용이 있겠죠? 이걸 가중평균 내는 게 바로 잔액 기준 코픽스예요. 잔액 기준 코픽스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매월마 발표한다니까 3월 1일부터 3월 30일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8개인데 새로 조달한 자금이 있겠죠? 그럼 새로 조달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소액 비용을 가중평균하는 게 바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한다면 결국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 기준 둘 중에서 시장 영향을 더 빨리 반영은 뭐가 될까요?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은행협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것은 잔액 기준 코픽스가 어떻게 변해간다. 신규 취급 코픽스 어떻게 변해간다.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예측도 해보겠죠. 그럼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예측한다면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난 차입자니까 고정금리가 유리할까요? 변동금리가 유리할까요? 고정금리 유리하겠죠. 앞으로 오른다고 예상한다면 이런 걸 판단했을 때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잔액 기준,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됐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CD 금리나 코픽스는 변동성 앞에서 뭘로 활용됩니까? 기준 금리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죠. 그래서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변동상품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사입자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율을 어때? 전가시켜서 고안한 상품이죠.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로 이자율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 이자율 조정서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이자율 조정주기에 의해서 이자율이 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 조정합니까? 기준금리를 조절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자율 조정주기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처럼 3개월 만기의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자, 6개월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다음 6개월 잔액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지 자 12개월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몇 개월마다? 12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처럼 자 기준금리 이자치는 이자율 조정 중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슨 이제 그럼 자 기준금리는 어찌 보면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간다.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집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이 위험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바로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 그게 어떤 가산금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산금리는 개별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처음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차입자의 신용도예요. 차입자의 신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어때? 높다는 이야기야.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자 위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요. 그럼 대출의 위험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고자 합니까? 적게 받고자 합니까? 적게 받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어때? 가산금리를 낮춰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가산금리가 낮을수록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제 대출 금리는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과거에 연체 실적도 많고 취업 상태도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용도 안 좋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은 어떻습니까? 커진다는 거죠. 그럼 위험이 커지면 갈수록 위험 대가 더 많이 받고자 하겠죠? 그래서 가산금리를 높이게 되겠다. 그럼 가산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금리는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어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관련 자 위험이 어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금리를 어때? 더 높이는 것이고요. 대출 위험이 줄어들면 줄수록 어때? 대출금리를 어때?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산금리 결정할 때는 여러 조건을 고려했는데 차입자 신용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산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면 가산금리는 한번 결정되면 대체로 고정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결국 이자율 조정에서 변한다 그랬죠?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산금리가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한 개 어때? 대출금리 되겠죠? 대출금리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가 대출 시점입니다.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어때? 변동금리 상품이다. 자, 우등은 없다고 가정하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변동금리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로 뭘 줄 것인가? 바로 6개월짜리 신규 취득기준 코픽스 이걸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대출시점이 예를 들어서 4월 20일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4월 20일이다 가정한다면 어떤지 4월 16일 날 전국 은행협에서 발표한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가 있겠지요. 이걸 기준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니까. 그죠? 기준으로 쓰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4월 16일 날 발표했던
발표된 자, 신규 지배금 코픽스 이 자체가 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 1.52%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기준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쓰겠다. 예, 그리고 가상금리는 개별은 차츰 결정하겠죠? 결정인데 가상금리가 1.50%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이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더해준 게 대출금리가 되겠지요. 몇 프로입니까? 3.02%가 되겠다. 이래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자, 몇 개월짜리 예로 들었습니까? 6개월짜리 예로 들었죠? 6개월. 그럼 자 6개월짜리니까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때? 여섯 번째 달. 여기까지는 3.02%. 자, 연 3.02%예요. 연 3.02% 이자리에서 이익까지 어때? 이자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내겠다. 그리고 네, 자 6개월이 되면 다시 어때? 이자율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6개월이 되면 다시 이자율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국은행 발표한 신규 지배금 코픽스 이걸 살펴보니까 상승했네요. 1.55%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상금리 1.50% 이걸 더해주니까 얼마 됩니까? 3.05%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연 이자율이 3.05% 결정이 되겠죠. 그럼 3.05% 이자율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까지 또 이자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달이 된 날 다시 어때? 또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자율 조정주기에 의해서 그래서 자, 변하는 건 뭐가 된 겁니까? 기준금리. 그리고 이자율 조정에서 기준금리가 어때?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가상금리는 한번 결정된 고정된 구조죠. 둘 앞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니까 대출금리가 어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출금리가 변한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 가산금리가 변하기 때문입니까?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입니까?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기에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자, 우린 또 누구 입장에 대출자 입장에 대한 이야기야. 대출자 입장에서는 네,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자율 조정주기가 긴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하겠지요. 짧은 걸. 왜 그렇습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어때? 인플레형 이자율 변동률을 차입자 때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주기가 긴 걸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걸 원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또 이제 우리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다른 조건은 다 같습니다. 같은데, 자, 여기가 대출 시점이에요. 대출 시점. 흔히 대출 초기다. 이래 표현인데, 자, 이제 고정금리가 적용되느냐, 변동금리 적용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 기한, 대출금리 다 같아요. 다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차이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만 있다. 그럼 이때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물론 대출 이후에는 어때?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출 시점 이때를 기준한다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이자율은 높을까요? 고정금리가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고정금리가 더 높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보세요. 고정금리는요. 한번 대출시점에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면 기간 동안, 대출 기간 동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을 여기서 미리 다 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상된 인플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변동률이 어때?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대출 시점, 대출 초기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둘 중 어디가 더 높습니까? 고정금리. 어디가 더 낮습니까? 변동금리. 이분도 우리 시험 완전 당월 메뉴다 생각하시고,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내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자율은 어디가 높다? 고정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면 우리 이제 고정상품, 변동상품 다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2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239페이지 보시면 자, 양고려 1번입니다. 저당 대출에 따른, 즉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뭘 얘기합니까? 원금 상환
원금 상환. 자,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대. 채무 불량 위험이 되겠죠? 금융적 위험이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채무 불량 위험은 근본적으로 누가 안고 있는 위험입니까? 대출자입니까? 차입자입니까? 차입자. 그죠? 생각해보세요. 원금 상환 이자 지불 제때 못할 사람은 누구예요? 차입자잖아요. 그죠? 차입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이다. 그런데, 조기 상황에 따른 위험은 언제 발생됐습니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서 시장지가 어때? 하락해서 약정비가 더 낮아질 때죠. 이때 대출자가 안게 되는 게 조기 상환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40페이지 보세요. 자, 240페이지는 2번 문제 나와 있죠. 2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택저당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킨 요인으로 틀린 것은, 자, 누구 입장입니까?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이잖아요.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대출 금리를 이렇게 인상시킨다는 이야기는, 대출하는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보기 1번 보세요.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 예상된다는 이야기야. 앞으로 인플레가 더 심하게 예상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당연히 대출 위험이 커지니까 대출금리를 높이게 되겠네요. 다음 2번 봅시다.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는데 이때 콜금리라는 게 있어요. 콜금리. 자, 콜금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단기 금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A은행이 오늘 하루 딱 10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만 100억 쓰면 되겠다는 이야기. 하루만 빌려 쓰고 바로 그 다음날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적용되는 게 콜금리예요. 콜금리. 결국 콜금리가 인상이 되면 A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겠지요. 그럼 자금 조달이 많아질수록 A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은 커진 셈이에요, 작아진 셈이에요? 커진 셈이지요. 따라서 대출금리를 높일까 낮출까요? 높인다 그 얘기지요. 사실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이 비용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당연히 돈 빌 때도 더 높은 걸 더 많은 걸 바꾸자겠죠. 그래서 2번도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4번 차입자의 과거 대출은 연체수익이 많다는 이야기. 모두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왜?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은 증가한다서 대출금리를 높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5번 보세요.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거에는 소득 공제 혜택 보여서 대출을 받겠지만 이제 이런 혜택들이 줄어든다면 대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안 받겠죠. 그럼 자, 대출 안 받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투자하고 당연히 이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해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줘야 될까요? 낮춰줘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은 대출금리 상승 요인입니까? 하락 요인입니까? 하락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챕터 봅시다. 3번 챕터 시간 고정금리 저당대출과 변동금리 저당대출이다. 이미 설명 다 드렸죠? 별표 5개 해놓으시고요. 5개 양호 1번 고정금리, 양호 1번 변동금리, 교재 밑줄의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241페이지예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풀어드렸죠? 그리고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에도 밑줄 그어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번 보세요. 초기 이자율이다 나와있죠? 바로 우리가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대출 초기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자율이 어디가 높습니까? 고정금리. 어디가 높습니까? 변동금리다. 우선 완전 당월 메뉴라 그랬지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세요. 초기 이자율은 상환 기간 동안 이자율 변동이 없는 고정 이자율보다는 변동금리가
낮은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낮잖아요. 맞죠?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대출시험 초기를 지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높다 그랬습니까? 고정금리. 어디가 더 낮습니까? 변동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이자율 조정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설명했죠?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형을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시킬 수가 있죠. 따라서 대출자들은 이자율 조정주기가 긴 걸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합니까? 짧은 걸 원한다. 이런 내용 잘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42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저당의 상환 방법이다 소개되는데 이분도 우리 시험 때 완전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인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1, 20분 가지고 설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번째부터 저당의 상환 방법이다. 이 부분들은 자, 오늘 토요일 날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로 했죠. 네, 보강 시간 통해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투자론 그리고 금융론 설명을 드렸어요. 모두가 어려운 부분이고 출제가 또 많이 되는 영역들이다 생각하시고 꼭 반복습, 복습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자, 토요일 날 더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